예, 보신 것처럼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키는 사상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한 무인기 다섯 대나 넘어왔고 그중 한 대는 이제 서울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의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9.19 군사합의 위반,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원래 9.19 군사합의에서 나온 것은 서부전선 10km, 그다음에 동부전선 15km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무인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데 그걸 넘어서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이거는 뭐 명백한 적대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런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효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뭐 핵실험을 할 것 같은 그런 계속 모양새를 잡았지만은 이렇게 사실 어떤 커다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되려 어찌 보면 이렇게 초소형 무인기 같이 우리 군이 대응하기 되게 쉽지 않은 수단, 소위 우리가 비대칭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려왔다. 세 번째, 이게 저는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국, 대한민국 절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혹은 군이 너희를 못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런 소위 인지전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지를 흔들기 위한, 그다음에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군사적 의미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려 이렇게 이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그다음에 정부에게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심리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인기들이 1.8m 소형의 시속 100km를 운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형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탑재됐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실제로 탑재가 가능한 건가요? 자, 사실은요, 이제 이게 뭐 1.8m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날개 길이가 그런 거고 실제 동체 폭이나 이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 중량은요, 저희가 추정컨대 한 10kg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탑재할 수 있는 그 부피도 크지가 않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생화학 무기, 뭐 이런 캐니스터 같은 것을 일부 장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양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폭탄이다 할 경우는 10kg으로 고폭탄 만들어 봐야 전차 하나 파괴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만약에 뭐 수백여 개를 때로 몰려 들어와서 공격했을 때는 당연히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간 조금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가 사실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이 자폭용 드론이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의 골칫거리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북한도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한다면 우리 군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드론, 지금 현대 전쟁이 드론 전쟁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그거에 적응하는 모습을 나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저 드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은 드론 자체의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되려 그런 측면들, 사이즈가 작고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요격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최적의 수단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 잘 주셨지만요, 그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크라이나는 한 거의 300여 개 팀 정도의 대드론, 그 되게 소수이긴 하지만 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간 우리 군에서 무슨 뭐 특히 뭐 육군의 뭐 드론봇 전투니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요, 사실상 이걸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2014년이었나요? 우리 무인기 그 북한 무인기가 이제 청와대 네. 쪽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무인기 대응 네.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게 예. 그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좀 차분차분 볼 필요가 있는 예. 게요. 자, 일단은 2017년만 해도 왔다 갔는지 몰랐어요. 예. 그렇죠. 나중에 안 겁니다. 근데 이번은 최소한 들어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거는 그렇다면은 일단 탐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안에 들어서 휘젓고 있는 거. 그렇기 네. 때문에 전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시내 들어와서 위를 막 날아다니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대놓고 시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드론 이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능력은 네. 굉장히 잘 키워왔습니다. 문제는 요격하는 능력인데요. 이 요격하는 능력에 필요한 독자적인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요격을 전용으로 하는 제머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레이저 같은 걸로 고성능 레이저, 네.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얘를 공격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 공격하는 무력화하는 수단을 빨리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산화하겠다고 좀 약간 네. 질질 끄는 바람에 사실 그럼 국산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생산된 외국 시스템이라도 갖다 놨을 때 중간에 네. 그런 어떤 이 소위 이런 잠정 전력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탐지에는 뭐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격추는 안 됐거든요. 예. 전투기 공격 헬기 투입해서 100여 발 쐈는데 한 대도 격추를 못 시켰습니다. 예. 군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민가의 피해를 우려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단은 전투기로 요격이 불가능하고 얘가 거의 한 10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일단 뭐 제트기 같은 거는 속도가 뭐 거의 뭐 8배, 9배 되니까 그렇죠. 천천히 날아도 그러면 이제 저속으로 얘를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기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이제 헬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브라 헬기가 투입이 됐는데 저 사실은 그 이 명중을 시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한 발도 빗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전에도 보면은 북한에 어떤 위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대공사격을 서울시내에서 했다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한 60년대 보면 기사 그렇죠, 보면 옛날에.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한 뭐 표적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뭐 사진 나온 코브라 헬기가 쏘면은 100발 쏘면 3발 정도가 맞을까 말까입니다. 게다가 이제 상대는 비행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막 뭐 프로그래밍을 했는지 모르지만 회피 기동도 하고 예. 자 그러니까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거고요. 사실 저것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다른 성격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자산과 전력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저거 격추가 가능한데 현재 뭐 새로운 무기체계를 안 사오고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안 됐던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우리 군의 이제 능력을 잘 아시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 아니 저 무인기가 어떤 목적으로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네. 저 예. 무인기가 서울로 들어와서 정말 막말로 그 10kg짜리 고폭탄으로 뭐 네. 아파트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디 뭐 관공서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뭐 민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격추를 안 시키는 게 예.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민가의 피해가 적게 하면서 요격하는 그렇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무인기였다면 이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다 격추해서 떨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 작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군사 작전보다는 대테러 작전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투입되는 부대나 자산이 네. 대테러 성격을 가진 부대에 가서 저걸 제압을 했으면은 상당히 잘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 저는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북한이 우리 군의 이제 드론 대응 태세를 시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이미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못 푼 겁니다. 이미 2014년부터 여러 차례 되면서 자 커다란 항공체는 우리가 다
탐지하고 다 제거할 수 있는데 되려 이렇게 작은 네. 어설픈 크기의 이 항공 체계, 이 뭐 이런 비행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했고요.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걸 키워나갔는데 막상 이제 요격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뭐 개발이 늦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느슨함도 있지 않았겠냐.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9.19 합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뭐 무인기 물러나고 북한의 위협이 떨어졌다, 낮아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숙제를 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동안 그 9.19 합의처럼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이런 행동이 얼만큼 위험한 일인지 그런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우리 군이 대응 태세가 느슨하다는 사건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비판을 받기로는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군에 대한 훈련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정확하죠. 뭐 이전에 그 뭐라 그럴까 미사일 오발 사건부터 예.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능력을 가다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했고요. 뭐 네.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이 죽는데 도외시했던 정권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그래서 사실 정권 교체의 의미가 그런 거기도 할 거고요. 지금 현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게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부터 찾아낸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대응 태세를 높여나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지전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국민들이 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대응 태세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북한이 60여 차례 달하는 뭐 미사일 발사했고 또 이제 무인 정찰기까지 보내고 있거든요. 대응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대응 다변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꼭 적이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상응 조치라고 하면 꼭 똑같은 무기 체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것보다는 좀 더 상대방이 뭘 노리고 했느냐. 상대방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이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보낸 겁니다. 네. 그러면요, 뭐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서 같이 하고 하는 조치 굉장히 잘한 거긴 합니다만은 사실 아까 우리 저 뭐 차도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 혹은 대북 전단 이거야말로 북한의 인지를 흔들 수 있는 인지전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대북 방송 같은 것들도 꼭 무슨 확성기 방송 안 해도 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북한에서 실제 캐치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인지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번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5대나 넘어와서 네. 그중 한 대도 격추도 안 됐고 예. 한 대는 돌아가고 나머지 4대는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군이 놓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그렇다면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더 군사적으로 위협이 왔을 때는 격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자,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마치 그 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 휘젓고 간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엄청난 군사적 피해를 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얘로 무슨 정보를 수집해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거에 2014년에 이때 보냈던 이 무인기들을 분석을 해봐도요. 얘가 찍어서 보낼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돼요. 북한도 스스로 그걸 압니다. 그런데 왜 저걸 계속하냐 하면 자꾸 지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네. 너희들 우리가 다 언제나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막상 진짜 큰 거 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들어온다 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능력은 우리 군이 갖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문제는 아니다. 근데 다만 결국은 어쨌거나 휘젓고 다닌 건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격추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우리 군도 우리 정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저는 현 정부에서 그런 대응책을 잘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